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 HSK 한 권으로 끝내기 5급에서 쓰기 영역을 맡은 박수진 강사라고 합니다. 자, 쓰기 영역 같은 경우는요, 바로 1부분, 2부분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영역마다 공부하는 요령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다릅니다. 물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감이 잘 잡히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맥을 짚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앞으로 4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고요. 오늘 첫 시간에는 바로 중국어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앞으로 40일 동안 각각의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룰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종합적으로, 개괄적으로 어떠한 품사가 있고 어떠한 문장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쓰기 영역을 공부하는 팁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시험을 보신 적이 있었던 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중요한 팁에 근거해서 앞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야겠다라고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어휘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제시어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올바른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장 안에서 어떤 품사의 것이 어떠한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고정격식이나 아니면 어휘 간의 조합, 혹은 특수한 문역이요. 예를 들어서 把字句 혹은 베이즈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쓰이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복문 구조, 그러니까 접속사를 사용한 두 개의 단문을 잇는 법도, 그런 구조도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1부분에서는 각각의 품사와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 같이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2부분 같은 경우는요, 저희 교재 보면은 모범 예문이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개씩이나 담겨져 있어요. 그 모범 예문들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 설명드린 예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실제 쓰기를 하실 때 활용하시고 싶으신 표현들 딱 정리해 주셨다가 나중에 시험에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이러한 점에 유의하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실게요. 자, 그럼 오늘 유형 파악하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1부분 유형 파악하기. 자, 1번 이렇게 보세요. 그쵸? 제시어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제시어를 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라. 그게 바로 쓰기 1부분의 유형인데요. 자, 각각의 어휘들, 품사, 그리고 문장 성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파악하시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시어 보시면은요, 후어더러 나와 있어요. 후어더는 동사로서 라는 뜻이죠. 뒤에는 보통 추상적인 것이 오는데요. 이때 후어더 할 때 후어는 수확하다 할 때 확장. 그러면 수확하다는 것은 얻긴 얻는데 좋은 건 나쁜 것. 그렇죠. 1년간의 노력을 거쳐, 그렇죠. 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후어더 뒤에는 추상적인 명사가 따라오되, 나쁜 것, 부정적인 것일 수 없고, 반드시 긍정적인 것이어야 한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동사 후어더러. 자, 그 다음, 그라는 뜻의 대사고요. 그리고 거는 어떠한 사물을 세는 양사. 이 뒤에는 어떠한 명사가 와야겠구나. 여러분들 요 제시어 보시고 필요한 요소 추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요. 设计. 요거는 설계하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라는 명사의 뜻도 있죠. 또 하나 피준 나와 있습니다. 피준, 비준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으로서 동사가 되겠어요. 다음이요. 方案,
방안이라는 뜻의 명사가 되겠죠? 자, 정답으로 이끄는 핵심 포인트. 모든 문제마다 제가 이 포인트에 근거를 해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문제를 풀어드릴 텐데요. 먼저 중국어 어순을 바로잡을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일은 바로 주어, 수어, 목적어를 파악하는 일. 중국어의 가장 문장의 줄기가 되는 주어, 수어, 목적어를 파악을 하자. 특히 이 수어가 동사일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어를 받는지 그것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이 문장 제시어 중에서 아까 동사는 후어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뒤에는 긍정적인 것이 목적어로 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시어 안에서 피준이 있었고요. 비준, 인정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设计, 설계하다 혹은 설계라고 했고 방안, 그 다음에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아까 피준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동사처럼 인정하다, 비준하다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어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품사이의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사이자 동사의 역할을 하는 어휘들이 꽤 많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设计가 그러했죠. 설계라는 명사의 뜻도 있었고 설계하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었고 바로 이 피준도 마찬가지로 명사의 뜻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고 있으셨다면 인정을 받다라는 뜻의 이 두 개의 어휘 간의 조합을 눈치채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어휘가 단순히 동사로만 알고 계셨다면 아마 떠올리시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쓰기 영역을 위해서 앞으로 단어를 외우고 단어를 공부할 때는 단순히 그 뜻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 외에 다른 역할, 문장 안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품사적인 역할이 있는지 같이 유의하셔서 공부하시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정을 받다라는 뜻의 후어더 피준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무엇이 인정을 받았냐라고 한다면 방안은 방안인데 설계 방안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 의미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그어는 양사로서 뒤에 명사를 받는다 그랬어요. 봤더니 그렇죠. 주어 성분 수식할 수가 있겠죠. 이래서 那个设计方案 그 설계 방안은 获得了批准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여 이 문장의 주어는 方案 수어는 获得 후어더라는 수어 역할을 하는 동사의 목적어 바로 피준 이렇게 큰 줄기를 만드는 것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형 파악하기 해봤고요. 내공 쌓기 부분에서는요. 여러 가지 품사들, 어떤 품사들이 있고 품사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종류마다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명사요.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을 나타냅니다. 일단 사람이라고 하면 선생님, 老师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중국어, 한위 사람의 명칭 그리고 사물의 명칭 바로 명사지요. 그런데 우리가 명사를 그 사물 그대로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야 좋겠지만 그 얘기를 계속 진행할 때 계속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말에 그렇죠. 효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좀 간소화하고 간략화하기 위해서 바로 대사를 씁니다. 대명사라고도 하고요.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로서 아까 명사가 사람을 가리키는 것,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도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것, 저것, 그것,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그 지시할 때 쓰는 표현이요. 그 다음에 의문대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뭐 이러한 것들이 쭉 있는데 복수 형태를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나라고 할 땐 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 우리들 복수 형태가 된다면 워만 혹은 짠만 이렇게 쓴다라는 거, 만이 붙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는데 이것, 그것이라고 얘기할 때 나 이것의 복수 표현은 만이 붙이지 않고 시에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러면 这些人 이렇게 되겠죠.
好, 다음이요. 의문대사 무엇이란 뜻의 什么, 누구라는 뜻의 谁, 뭐 이렇게 등등등이 있는데 요 밑에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어디라는 뜻의 장소를 나타내는 대사인데요. 날이 뿐만 아니라 날이란 표현도 있고 또 하나 什么地方이라는 표현도 있다라는 거 추가로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왜라는 뜻의 为什么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怎么도 있다라는 거 함께 체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같이 보실 것은요, 바로 동사인데요. 동사는 중국어에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동사, 그리고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심리활동동사,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동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동사마다 쓰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다음 동사 파트를 공부할 때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첫 번째, 동작 동사는요, 그야말로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동사들 바로 얘기하는 건데요. 치, 먹다, 칸, 보다, 시에, 쓰다, 흐어, 마시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뭐 내 동생이 먹어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뭐가 궁금하세요? 야, 쟤 먹는다? 뭐가 궁금하냐면 뭘 먹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동사 뒤에는 뭐가 붙는다? 바로 목적어가 자연스럽게 수반이 된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심리활동 동사는 예를 들어서 감정을 나타내는 동작들, 그런 의미의 동사들인데요. 간시, 감사하다, 시환, 좋아하다, 관심, 관심을 갖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아이, 사랑한다도 바로 심리활동 동사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심리활동 동사의 특징 뭐냐면은 일반적인 동작 동사는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도부사라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매우 같은 경우는 매우 좋다, 매우 예쁘다, 매우 맛있다 이처럼 형용사를 수식할 수는 있지만 매우 먹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리고 매우 본다, 매우 쓴다, 뭐 많이 쓰면 많이 쓰지 매우 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처럼 동작 동사는 대표적으로 헌과 같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심리활동 동사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때 我很爱你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다시요. 심리활동 동사는 동사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해서 목적어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동사의 특징과 같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특징이 있다. 그렇죠. 바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너무 사랑해, 매우 사랑해, 很爱你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관계동사가 있습니다. 관계동사는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 그렇기 때문에 쓰기 일부분에 나오면은요, 叫 A는 B라고 부르다. 그 다음에 A是B, A는 B이다. 요 A는 B를 가지고 있다. 像 A는 B와 같다. 이처럼 주어 성분인 A와 목적어 성분인 B를 같이 수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얘네들 자체가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설명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특징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여우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여우는 나는 돈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我有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我很有钱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관계 동사도 일반적인 동작 동사처럼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지만 관계 동사 중에서 누구는 바로 여우는 심리활동 동사와 마찬가지로 정도부사 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요 점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형용사 가기 전에 조동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조동사는 능원동사라고도 하는데요. 능원동사, 요 한자 자체를 보면은 능력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위엔, 바람을 나타내죠. 이때 능원동사의 역할은 어떤 동작을 할 수 있음, 능력을 나타내거나 혹은 어떤 동작을 하기를 바람, 소원,
바람을 나타내는 그러한 조동사이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고자 한다 이런 뜻으로 뭐뭐에 해당하는 본동사, 동사가 뒤에 반드시 와야 한다라는 거,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어요. 자, 조동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능, 뭐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바람, 뭐뭐 하고자 한다, 뭐뭐 하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 뭐뭐 해야 한다, 필요를 나타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 대표적으로 회, 능, 可以가 있는데 얘네들도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서 무조건 같은 쓰임이 아니라 얘네들도 각각의 쓰임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 바로 후에 나오는 조동사 파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는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인데 배워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능은 그 자체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可以는 뭐뭐 해도 된다,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능 같은 경우는 잘한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他会说话, 그는 말을 할 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배워서 생기는 능력이긴 하지만 말을 잘한다의 뜻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유재석 같은 코미디언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他会说话, 와, 쟤 참 말 좀 할 줄 아네, 말 참 잘하네의 뜻이다. 잘한다의 의미를 호의와 넝이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을 나타내는 야오, 시앙이 있는데요. 야오는 뭐뭐 하고자 한다, 바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뭐뭐 해야 한다, 필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이요. 필요를 의미하는 녀석들, 인가이와 데이 있죠. 이 데이가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요. 이때 데이는 조동사로서 뭐뭐 해야 된다, 데이라고 읽으셔야 하고, 또한 더라고 이성으로 읽으셔서 얻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더, 경성으로 읽으셔서 바로 정도 보어를 이끄는 바로 구조조사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 표현 먼저 기억하시고 뒤에서 다시 공부하실게요. 说得好.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게 어때요? 매우 잘해요. 참 좋아요. 잘해요. 말하는 동작을 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뒤에 보충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도보호의 역할을 하는 가 있습니다. 저기 개괄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조동사 파트에서 다시 보겠어요. 자, 다음 5번 형용사. 자, 형용사는 상태 형용사와 그리고 성질 형용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태 형용사는 보통 비유의 의미를 가진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雪白라고 되어 있어요. 雪白는 새하얗다라는 뜻인데요. 하얗다, 바이에서 그 의미가 주된 의미가 오고 하얗긴 하얀데 모처럼, 눈처럼 하얗다. 이처럼 비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성질 동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용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두 개의 품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휘들이에요. 바로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죠? 까오싱. 까오싱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 기쁘다의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사로서 심리활동 동사요. 기뻐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형 파악하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어는 품사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명사적인 품사와 그리고 동사적인 품사, 그 두 개의 품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휘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동사와 형용사 두 개의 품사 역할을 가지고 있는 어휘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휘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시험에 나올 때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好. 자, 그 다음 수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수와 서수가 있습니다. 기수는 수량의 크기를 나타내서요. 1, 10, 100, 1000만, 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서수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아이로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첫 번째 이라고 하지 않아요. 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초 이튿날이라고 얘기할 때도 추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라는 의미의 띠이
이러한 서수의 표현 같은 경우는요. 바로 여러분들 수사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특히 수사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처럼 제1권, 제4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수사는 서수든 기수든 그 숫자가 쓰였을 때 그냥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양사, 적합한 양사가 따라온다라는 거, 그것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어에서 수사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그 뒤에 적합한 양사, 단위를 나타내는 양사가 붙어 수량사 이렇게 하나의 명칭으로 만들어 쓰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두 개를 따로따로 말해도 되는데 굳이 같이 말하는 이유는 얘네들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같이 쓰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외우실 때도 띠스 네 번째, 그 다음에 처, 권 이렇게 따로 외우지 마시고 관계가 긴밀하니까 띠스, 처, 제4권 이렇게 하나의 어휘인 것처럼 같이 뭉뚱그려서 공부하시는 것이 하나의 또 요령이에요. 자, 다음 7번째 양사 보실게요. 자, 양사, 양을 나타내는데 사물의 양, 명사, 그쵸? 사물이나 사람의 양을 나타내는 명량사, 그 다음에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동량사, 그리고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시량사가 있습니다. 명량사는요, 사람이나 사물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양사 혼자 쓰지 않고 그래요. 앞에 숫자, 수사랑 같이 쓰지요. 한 벌이란 뜻의 이 지엔이라는 양사는 사물, 무엇을 받냐면은 옷을 셀 때 쓰는 양사. 그렇기 때문에 한 벌의 옷, 옷 한 벌이라고 얘기할 때 이지엔, 이프라고 얘기를 하여 이와 같은 명량사는 명사보다 앞에 쓰여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 일부분에서 명량사가 딱 등장을 한다면 다른 제시어 중에서 이 명량사가 받을 수 있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 요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동량사와 시량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량사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고 시량사는 어떠한 동작이 지속된 시간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2번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 2번은 보다라는 동작의 횟수 둘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를 2번 봤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그 2번이라는 개념은 일단 칸이라는 동작이 발생한 후에 그 다음에 생기는 개념이에요. 칸 하고 그 다음에 또 칸 해서 그것이 2번이다 라는 횟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동작의 양의 개념은 어떠한 행위, 동작보다 후행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동사보다 뒤에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양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3시간 동안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영화를 보는 동작을 진행을 일단 하고 그런 다음에 시간의 개념 30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 다음에 시간의 양의 개념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시량사 역시 해당 동사보다 후행됨으로 뒤에 쓰인다라는 거. 그렇다면 명량사는 명사보다 앞에 쓰였지만 시량이나 동량사는 어디 붙습니다? 동사보다 그렇죠. 뒤에 붙는다라는 거. 요거 중요한 어순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동량사 조금 자세하게 좀 볼 텐데요. 동량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한 번, 2번, 횟수니까 번이라고 해석을 돼요. 그런데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중국어는 여러 가지 어휘로 나뉘어 쓰이는데 단순히 한 번, 2번이라고 얘기할 땐 그냥 이 츠 쓰시면 돼요. 그런데 한 번은 한 번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를 강조하고 싶다면 이 삐엔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탕 같은 경우는 왕복의 한 번을 나타내요. 그럼 왕복의 한 번이라면 앞에 쓰이는 이 동사 자체가 왕복의 개념을 갖출 수 있는 의미의 동사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탕은요. 보통 라이, 오다라든지 취라는 동사 뒤에 동량의 개념으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뚠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뚠은 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뚠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식사나 끼니, 판을 셀 때 씁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무엇을? 밥을 얼마나 먹어요? 한 끼의 밥을 먹습니다. 이래서 끼니를 세는 양사 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양사 단독으로 안 쓰이죠. 보통 앞에 수사랑 같이 씁니다. 단 이때 이 뚠이라는 것은 먹다, 어떠한 끼니를 때우다 라는 뜻의 추의 동량이자 혹은 밥을 한 끼, 두 끼, 세 끼 이러한 단위로 세는 명사의 단위인 명량사를 겸하고 있다는 거 같이 확인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동작이 양일 땐 동사 뒤에 붙는다고 했고 명사 사물의 양일 때는 해당 명사보다 앞에 쓰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순적으로 두 개의 개념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뚠이요. 질책의 의미의 동사의 횟수를 나타내는데요. 대표적으로 마, 욕하다, 피핑, 나무라다, 따, 때리다 이와 같은 동사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때 이 뚠의 위치는요. 그렇죠. 동사보다 뒤에 위치하고요. 러는요. 동사 뒤에 동작의 양이나 시간의 양이 붙었을 때는 러는 동사 바로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따러 이뚠 요 표현 자체 한 대 때렸다 라고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어순 문제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음 8번째 부사 파트인데요. 자, 부사는 별표 3개나 해놨습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의미를 알면 좀 풀 수 있는데 의미를 모르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 부사 파트에서 나오는 그 부사 어휘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부사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 먹긴 먹는데 안 먹어요. 그죠? 크긴 큰데 매우 커요. 이처럼 부사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수식한다. 특히 뿌나 그 다음에 메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사인 게 조금 어색하신데 중국어에서는 부정문을 만드는 부정, 부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동사보다 앞에 쓰여서 해당 동작을 부정한다라는 거. 부정부사다라는 개념 하나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부사의 종류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부사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계사 나와 있습니다. 계사는 전치사라고도 하고요. 뭐 영어에서는 to, for, from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럼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from 이러면 어디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로부터인지 시작점에 해당하는 표현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계사는 단독으로 쓸 수 없고 그 뒤에 명사나 대사가 따라와서 계사 구를 이루어 어디 앞에서? 동사나 형용사, 그러니까 수러 앞에서 그 수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요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 뭐뭐로부터 어디로부터 시작점이요? 종절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 어떻다? 위엔 멀다라는 수러를 받고 있습니다. 好 10번째 접속사 파트 보실게요. 자, 접속사는요. 쓰기 일부분에서는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쓰기 일부분은 하나의 단문을 구성하는 녀석들을 위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접속사 출제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제되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접속사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쓰기 이 부분에서 하나의 문단, 하나의 문맥을 갖춘 그런 완전한 글을 쓸 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시는 글의 논리성을 위해서 접속사를 반드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구나절을 두 개의 구나절을 하나하나 이렇게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명사를 연결하는 흐어 같은 경우는 A와 B 두 개의 명사, 그리고 여긴 대사가 되어 있네요. 명사, 대사 성분을 병렬로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허는요, 혼자서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접속사는 혼자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의 성분과 또 다른 성분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뒷성분을 관할하는 접속사와 또 앞성분을 관할하는 또 다른 접속사가 이렇게 짝꿍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라는 뜻의 수어이는 결과를 이끄는 녀석으로서 결과는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바로 앞에 원인이 있거든요. 어떠한 원인으로 어떠한 결과가 생기다라는 문장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수어이는 원인을 의미하는 접속사 인웨이와 짝꿍으로 쓰인다라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공부하실 때는 접속사 간의 짝꿍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이요. 11번 조사요. 조사는 구조조사, 동태조사, 어기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조사로는 요 세 가지인데요. 간략하게 볼게요. 요 있스 더 띠닝 재미있다라는 형용사가 띠에닝이라는 명사 수식할 때 관역적자 더의 도움을 받습니다. 바로 명사 대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만드는 더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더. 이때 더는 관형어가 아닌 부사어의 역할로 부사어는 명사 대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을 합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동사가 예문에 나와 있는데요. 저 걷습니다. 걷긴 걷는데 어떻게 걸어요? 동작을 그렇죠. 수식하는 그런 부수적인 성분이죠. 까오까오 싱싱 아주 기쁘게 걷습니다 라고 하여 이처럼 형용사가 동사를 수식하여 부사어 역할을 하고 싶을 때 바로 이 땅지자 더의 도움을 받습니다. 다음 세 번째요. 더. 자, 이 더는 중심어 얘는 뒤에 붙네요. 그쵸? 그래서 보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밑에 예문 보시면 팅더똥 나와 있어요. 팅더똥은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 외국인이 말하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들어서 그 결과,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다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가능의 가능보어 역할. 지금 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부사어, 중심어, 가능보어 이런 개념이 어려워요.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우리 지금은 첫 시간이잖아요. 요런 어법적인 어휘 말고요. 그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요 예문 자체를 의미와 함께 통으로 외우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면 나중에 우리가 조사 파트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룰 때 도움이 되시거든요. 자, 의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재미있는 영화 요 있스 더 띠에닝 기분 좋게 걸어갑니다. 까오까오 싱싱 더 쩌. 그 다음에 들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팅더똥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동태조사 보실게요. 자, 동태조사는 러저, 구어 나와 있죠. 동태조사는 그야말로 동작의 시간태. 그럼 동작의 시간태 뭐랑 밀접하다? 동작, 동사랑 밀접하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 러저, 구어의 위치는 동사 바로 뒤에서 러는 동작의 완료. 꾸어는 동작의 경험, 그 다음에 쩌는 동작이 발생한 후 그것이 지속됨을 의미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한다. 요 개념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기조사 보실게요. 어기조사는 말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조사로서 얘네들은 위치가 있어요. 어디냐면 문장 맨 끝에 물음표든 마침표든 콤마든지 간에 어디? 해당 문장 맨 끝이 위치라는 거 아시면 쓰기 일부분에서 위치 배열하잖아요. 무조건 맨 뒤에 놓으면 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 러는요. 어라? 선생님 동태조사에서도 봤어요 하시잖아요. 동태조사의 러는 어디 위치한다 그랬냐면 그래요.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어기조사는 어디 위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문장 맨 끝에 위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동사 바로 뒤에 붙는 동태조사 러는 동작의 완료를 의미하고 다 했음, 끝냈음.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붙는 러는요. 그렇죠. 해당 동작의 변화를 나타낸다라는 거. 혹은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위치에 있어서 러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 요거 공부할 때 신경 써야겠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의성사. 의성사는요, 의성어,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소리를 모방하는 표현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하, 하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감탄사. 누군가를 부르거나 아니면 놀랄 때, 감탄했을 때 쓰는 표현으로 어이쿠, 어머나, 아, 이런 거거든요. 자, 감탄사는 문장 맨 앞에 단독으로 쓰인다라는 거. 그쵸? 어이쿠, 어이, 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문장 하고 싶은 말 뒤에 이어서 하니까 단독으로 쓴 표현이다. 감탄사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품사 12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실 거는요. 중국어 문장의 기본 어순입니다. 기본적인 골자, 기본적인 줄기는 뭐라 그랬냐면은 주어, 수어, 목적어라고 했고 특히 이 수어가 동사일 때 그렇죠. 그때 목적어를 받아야 되죠. 수어가 형용사일 때는 목적어 받지 않습니다. 그는 공부해요 라고만 말하면 대체 뭘 공부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동사일 땐. 하지만 형용사일 때는 또 따로 빼서 보면은요. 그는 하오 잘 지내요 라고 하면 무엇을 안 궁금해요. 그렇죠? 형용사 뒤에는 목적어가 온다,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라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형어의 위치요. 관형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뭐는의 뜻인 거고요.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모시기, 내가 잘 먹는 모시기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뭐뭐의라는 뜻의 것으로서 얘네들은 뒤에 뭐를 받아요? 뭐뭐하는 명사나 그렇죠 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관형어는요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한다라는 거. 보통 주어나 목적어를 바로 명사 대사가 그 역할을 하니까 예문 보시면 그는 学习 공부합니다. 무엇을? 한유 중국어를. 그는 그는데 어떤 그? 对中国感兴趣的 중국에 관심을 느끼는 그는 중국어를 공부하긴 공부하는데 어떤 중국어를? 充满魅力的 매력이 가득한 매력이 많은 중국어를 모두 뭐뭐하는으로 해석이 돼서 뒤에 대사인 주어 그리고 명사인 목적어 한위를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형어 뒤에는요. 그렇죠. 이 관역적자 더가 쓰이고 있죠. 다음이요. 부사어의 위치, 부사어의 기본적인 위치는 주어와 수어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는 공부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 认真的 열심히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사어는 수어 앞에 쓰이고 일부 시간명사나 개사구인 부사어는 주어 앞에 놓이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시간명사 대표적으로 밍티엔을 본다면 나는 내일 학교에 갑니다. 我明天去学校도 되고 明天我去学校도 된다라는 거. 주어 앞이든 주어 뒤든 위치적인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4번 보어의 위치. 보어의 보자는요 보충해주는 역할이요. 뭐를 보충하냐면은 수어를 보충해주거든요. 보충 수업은 보통 수업 못하고 나중에 하죠. 후행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후행되는 개념은 뒤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어 뒤에 보어가 위치한다라는 거. 그리고 보어의 종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예문에서는요. 그는 学 배웁니다. 무엇을? 很多 아주 많은 东西 것을 배웠다. 배워서 습득하였다. 결과 무엇다. 어디 위치했어요? 수어 바로 뒤에 위치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전체적인 어순을 보실 건데요. 기본적인 줄기는요. 주어, 수어, 목적어이다. 이때 주어와 목적어 앞에서 뭐뭐하는, 뭐뭐의란 뜻으로서 관형어가 쓰일 수 있고 그리고 뭐뭐하다,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기분 좋게 간다 등등등 수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성분은 수어 앞에 쓰이고 그리고 어떠한 수어, 동작 뒤에 결과를 보충할 때 보충하는 말 보어는 수어 뒤에 쓴다라는 거. 이게 전체적인 어순이에요. 밑에 예문을 통해 보시면 매일매일
여동생은 递了 전했습니다. 무엇을? 简历 이력서를. 이력서는 이력서인데 어떤 이력서? 구직 이력서. 여동생은 여동생인데 누구의 여동생? 똥동의 여동생. 관형어. 그리고 건네긴 건네는데 어떻게 건넸어요? 이징 이미 건넸다. 부사 부사 그 다음에 량츠 몇 번 건넸어요? 2번이요.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동량, 동작 후에 발생하는 개념이므로 보어로서 수로보다 뒤에 위치했습니다. 好. 자, 그럼 요거를 기반으로 기초 실력 테스트 같이 해보실게요. 자, 기초 실력 테스트는요, 1, 3, 5번 세 문제 풀어볼 텐데요. 다음 문장을 구성하는 각각 단어 위에 품사를 적고 그리고 아래에는 문장 성분을 적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보고서는 그 문장 안에 있는 어휘들의 품사 그리고 그것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장 성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那是古代的建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那는 그것이란 뜻의 그렇죠. 어떠한 사물을 대신 지칭하는 대사. 是 뭐뭐이다 라는 뜻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A, 是, B, 그죠? 是는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나타내죠. 그죠? 그것은 是 뭐뭐입니다. 뭐입니다. 建筑 건축입니다. 是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때 建筑는 그렇죠. 명사. 사물의 이름이잖아요. 건축물, 건축. 명사를 수식해요. 건축은 건축인데 어떤 건축? 고대의 건축. 이때 고대는 명사. 그죠? 그리고 너는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를 만드는 무슨 조사? 구조조사. 그래서 건축은 건축인데 고대의 건축을 명사 무슨 역할을 해요? 지금 뭐뭐를 목적어 역할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동사는 이 문장 전체에서 수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이 건축이에요? 바로 그것이 건축이죠. 대사가 이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답으로 같이 깔끔하게 보시면 나 그것은 주어 是 뭐뭐입니다. 무엇입니다. 是의 목적어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시겠습니다. 领导的要求特别高 이렇게 돼 있어요. 领导는 바로 사장님, 지도자, 우두머리라는 뜻의 명사고요. 너는 뭐뭐하는 뭐뭐의 관형어를 만드는 구조조사죠. 관형어 뭐를 꾸민다? 뒤에 명사나 대사 꾸민다. 要求 요구라는 뜻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구하다 동사일 수 없어요. 왜? 관역적자, 더는 관형어를 이끌기 때문에 뒤에 명사, 대사밖에 꾸밀 수 없거든요. 동사는 절대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 지도자의 요구사항은 어떻습니다. 그것은 어떠하다? 特别高, 높습니다. 바로 형용사가 수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높긴 높은데 얼마나 높아요? 정도가 궁금하시죠? 特别高, 특별히 매우 높다. 이래서 이때 특비에는 물론 형용사로서 특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선 뒤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특별히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까요? 领导的要求, 사장님, 지도자의 요구사항은 어떻습니다. 特别高, 높긴 높은데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높습니다. 이때 부사, 형용사 앞에서 수식하고 수로를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을 한다. 마지막 5번 같이 보실게요. 자, 5번. 他已经说服了3个人 이렇게 돼 있어요. 他, 그는 대사죠. 그죠? 뭐 했습니다? 说服了 뭐예요? 설득했습니다. 누구를? 설득하는 대상이 목적어로 필요하겠죠? ren, 사람을, 명사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몇 명의 사람? 3个人, 3명의 사람. 그리고 설득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미 벌써 했어요. 이징은 부사로서 说服 앞에서 说服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역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他, 그는 已经说服了 이미 설득했습니다. 3个人, 3명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수량사,
수사와 양사의 개념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영어라는 게 왜 그렇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중국어 자체로 기억을 하셔서 수량사도 뒤에 명사, 사람은 사람인데 몇 명? 3명이라고 목적어, 그 명사를 한정 지어주기 때문에 관영어라고 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저랑 같이 품사 그리고 문장 성분 같이 정리해 보셨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종합적이고 개괄적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어법 어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이제 너무나 걱정하시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 표현 자체를 기억해 두시는 것, 그것도 매우 큰 수확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더 잘 공부하신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복습하실 때 각각의 설명 아래에 나와 있는 예문 그리고 예시로 제시된 어휘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